섬진강에 꽃 구경하러 갔다. 사방에 노란 산수유꽃.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는 생강나무 꽃이 있다. 이런저런 차이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생강나무 꽃뭉치가 틈도 없이 빽빽하다면 산수유 꽃뭉치는 꽃 사이가 성글다는 것. 산수유 꽃뭉치 성근 틈으로는 강 건너가 보인다. 건너편 산수유가 보이고 건너편 사람이 보이고 건너편 관광버스와 건너편 강둑이 보인다. 건너편 강둑은 풀이 푸르다. 대나무도 푸르다. 섬진강 물색을 닮은 댄잎은 바람이 수면 위를 훑고 갈 적에 다르륵 한 방향으로 생겨나는 잔물결처럼 때를 지어 흔들린다. 오래 보고 있으면 자꾸 눈이 감긴다. 눈이 감기며 머릿속으로 자박자박 대숲의 이발사가 걸어 들어온다. 옛날에 이발사가 살았다. 어느 날 그는 비밀리에 궁전으로 불려가 임금님을 이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번뜩이는 관을 벗기고 보니 당나귀 귀였다. 발설하면 죽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알고도 모른 척하자니 병이 났다. 결국 뒷산 대숲으로 달려가 잘려진 줄기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옛날 이야기 속의 이발사 하나뿐은 아니었나 보다. 내가 아직 엄마 뱃속에도 없었을 적 그 말이 하고 싶어 환장한 섬진강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그 동네에서는 유일하게 서울로가 공부를 하고 있던 그는 불온한 사상에 물들어 나라의 임금이 진실을 감추고 백성을 탄압하고 있다고 믿었다. 임금님 귀는 실은 당나귀 귀라고 굳게 믿었다. 어느 봄밤 그가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집 뒤 대밭으로 남동생을 불러 차고 있던 금딱지 손목시계를 동생 손목에 채워주며 말했다. 쫓기고 있다. 당분간 연락할 수 없어. 어머니한테 잘 얘기해라. 곧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사라졌다. 정말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였는지는 남동생도 어머니도 알지 못했다. 관심도 없었다. 곧 돌아온다는 약속만이 중요했다. 큰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인 그 여자는 빠르게 늙어갔고 대밭은 날로 무성해져 너구리도 나중에는 헤치고 다니기를 귀찮아하고 부엉이도 밤에 날아들지 않았다. 집 앞 우물이 말라갔고 기왓장에는 푸른 이끼가 끼었다. 어느 결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세상을 떴다.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도 그 여자는 홀로 빈집을 지켰다. 곧 돌아온다던 큰아들을 기다렸다. 그러다 환갑을 넘겨서야 서울 사는 둘째 아들 집으로 살러 갔다. 둘째 아들과 함께 산 지 10년 되던 해 며느리는 섬진강가 전답과 가옥의 명의를 저희 것으로 해달라고 했다. 당연히 거절했다. 그것은 큰아들 것이고 게다가 명의를 변경하려면 큰아들의 사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안 될 말이었다. 시신을 보기는커녕 죽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며느리는 모시기를 거부했고 그 후 10년간 여자는 딸들 집을 떠돌았다. 여든이 되고야 죽음을 예감하고 둘째 아들에게 전답과 가옥을 넘겼다. 큰아들이 죽었다고 믿어서는 아니었다. 죽은 만큼은 딸이 아닌 아들네 집에서 맞이하고 싶었다. 하지만 대밭만은 남겨두었다.
대밭에서 큰아들이 그리 말했다지 않는가. 돌아온다고, 곧 돌아온다고. 그 당시 소 한 마리를 팔아 그 일부러 마련해준 금딱지 시계가 저렇듯 번뜩이며 옷장 안에 보관되어 있지 않는가. 다시 며느리와 살면서부터 그 여자는 저녁마다 집 앞 계단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다. 발에는 흰 버선을 신고서. 그 여자는 작고 갸름한 발을 했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신축성 좋은 요즘 양말을 권해도 굳이 버선을 고집했다. 버선을 신으면 여자의 발은 특히 맵시가 났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청승을 떤다고 생각했다. 그 작고 여린 발이 싫었고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싫었다. 81살이 되던 해 봄, 그 여자는 햇빛 들지 않는 서쪽 작은 방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 여자의 죽음은 작고 희고 정갈한 버선처럼 조용했다. 밥 한 그릇과 찬물 한 컵, 신김치, 수저, 새코미 요구르트 한 병이 그 여자의 임종을 지켰다. 생닭을 사들고 간 그 여자의 가난한 딸은 제 어미가 죽은 것을 알고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어미의 작은 발을 어루만지고 또 어루만졌다. 서쪽 창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섬진강 강둑 나지막한 사면 위로 대숲이 푸르다. 바람이 불면 숲에서 금방이라도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가 날 것 같다. 망할 놈의 이발사가 콩밭, 뽕밭, 감자밭 버려두고 하필 대밭에 와서 나불거린 때문이다. 화가 난 임금이 병사를 풀어 그 일대 대밭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때문이다. 단칼에 베이면서 대밭은 왜 자신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영문을 몰랐을 것이다. 영문은 조선시대의 가명이나 병령의 큰 출입문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그 큰 문은 고관 대작들이 드나들 때만 열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 문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누가 들고 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문을 모른다는 말이 생겼다. 영문을 모른 것이 그런데 대밭뿐이었을까? 곧 돌아온다던 아들이 어미나이 80이 넘도록 콧배기 하나 비치지 않은 영문을 그 여자는 끝내 알지 못했다. 생닭 한 마리를 사들고 간 그 여자의 가난한 딸은 밤낮으로 일하는데도 왜 늘 가난해야 하는지 영문을 몰랐다. 생닭은 생닭대로 하필이면 봄날에 털이 벗겨져 알몸으로 서쪽 죽은 자의 방에 들어가야 했는지 영문을 몰랐다. 죽은 시어머니의 관을 지키던 며느리는 살아생전 시어머니의 버선발이 왜 그렇게 싫었는지 스스로도 영문을 몰랐다. 온통 영문을 모르겠는 일에 시장기가 도져 섬진강 강둑 오래된 식당에 도다리 쑥국을 먹으러 갔다. 기름기 자잘하게 돌면서도 담백하고 쑥향 그윽한 것이 첫 숟가락에 흐뭇하다. 문득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밭 그 남자가 생각난다. 좋은 날 잡아 그의 애인이 되어서는 피로한 그 입에 뜨겁고 향긋한 도다리 쑥국 한 숟갈 넣어주고 싶다. 그 남자의 어머니이며 나의 외할머니인 버선발 고운 그 여자에게도. 산수유 성근 꽃 사이로 사무친 한 생이 성글게 흘러간다. 바람으로, 꽃으로, 강물로. 살아 무겁고 들끓던 것들이
다른 생에서는 저리 가볍고 무심한 영문을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사내를 붙잡고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자고,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자고, 알뜰한 맹서나 실없는 기약 같은 걸 하고 싶은 봄이다. 남쪽 꽃 구경 나섰다가 영문 모른 채 설움에 젖어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마다 산수유를 보러 간다는 옆자리 아줌의 말로는 봄꽃 구경이라는 게 다 그렇단다. 2013년 4월